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 돈과 순환지리.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니라. 억지로 구하여 쓸 것은 못되나니 백년 탐물이 일조지니라. 위의 성구는 상제님께서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서 쓰게 된 물건으로 이를 억지로 구하여 쓸 것은 못된다고 하시며 백년탐물 일조진이란 격언으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신 구절이다. 예로부터 돈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교환의 매개체이자 가치저장의 도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축적하고자 하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돈은 가계기업 정부로 이뤄진 우리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혈액과도 같아서 돈의 흐름이 좋으면 경제 상황도 좋아지지만 돈의 흐름이 경색되거나 그 수량에 과부족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되곤 하였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돈이 순환지리로 생겨서 쓰이게 된 물건이라고 하셨다. 순환지리라는 말에는 사물의 성하고 쇠하여짐이 서로 바뀌어 도는 이치와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이치라는 뜻이 있다. 돈을 경제학에서는 화폐라고 하는데 이것이 돈으로 불리게 된 가설 중 하나는 화폐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천하를 돌고 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돈의 어원과 돈이 물물교환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지리는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이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순환지리로 생겨난 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화폐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돈의 순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순환지리에 부합하는 돈의 쓰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화폐의 기원과 발전. 화폐란 상품의 교환과 유통의 매개체로서 지불수단이나 가치 척도, 가치 축적의 기능을 가지고 사회에 유통되는 금화, 은화, 동화, 지폐 등을 말한다. 경제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금속화폐나 지폐보다 카드나 어음과 같은 화폐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경제생활에서 지불과 축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금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통틀어 화폐라고 한다. 화폐는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화폐는 물품화폐에서 금속화폐, 지폐, 신용화폐, 디지털화폐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물론 그 과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혼재된 채 발전해왔다. 고대 사회에서 문명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교역이 필요했는데 최초의 교역은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 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교환의 기준이 되고 어디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물품이 필요했다. 당시 매우 귀했던 소금을 비롯해 조개껍질, 가죽, 보리, 직물 등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선택되었다. 이처럼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고유의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를 지닌 것을 물품화폐라고 한다. 그러다가 휴대가 쉽고 내구성이 좋으며 분할이 가능한 금과 은, 철, 청동 등의 금속화폐가 등장하여 교환의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다.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던 금보다 은이 금속화폐로 먼저 활용되었는데 당시 은덩이는 유통기한이 없고 가치도 변하지 않아서 교환 가치가 높은 매개 수단이었다. 정부에서 발행한 세계 최초의 금속화폐는 기원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 중국의 주나라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는 기간 제작된 농기구 모양의 포전과 청동칼 모양의 도전이다. 하지만 도시가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량의 금속화폐를 보관하고 운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상인들은 이를 대신할 수단을 개발하게 된다. 10세기 말경 북송 스촨성의 금융업자는 당시 유통되던 화폐인 철전을 대신해 교자라는 어음을 발행하였다. 교자의 편리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조정에서는 그들로부터 어음 발행권을 회수하여 교자를 공식적으로 발행하니 세계 최초의 지폐가 이때 등장한 것이다. 10세기 이슬람 세계에서도 극심한 은혜 부족은 신용화폐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환전상을 중심으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부족한 은화를 보충했다. 이런 어음 기술이 유럽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고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영국까지 전파되었다. 17세기 말이 되면 영국 상인들이 프랑스와의 전쟁 중인 영국 정부에 낮은 이율로 군사비를 빌려주고 무기명 어음인 지폐 발행권을 획득함으로써 지폐가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통용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면 금이나 은에 기반한 지폐가 보편화되어 사용된다. 이를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라고 하는데 지폐의 가치를 은행에 보관된 금이나 은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19세기까지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나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였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었는데 당시 달러는 금 1온스와 35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금본위제에 기반한 화폐였다. 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가 성장하고 달러의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교환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하고 금본위제를 폐지함으로써 달러는 국가의 신용에 기반해 그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가 되었다. 그 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정환율제 대신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에 따라 각국의 통화는 경제 상황에 따른 화폐 가치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현대에는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어음, 수표, 채권 등의 신용화폐가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도 도입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화폐 시스템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돈은 물품화폐에서 시작해서 금속화폐, 지폐, 디지털 화폐로 그것의 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는 상제님께서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화폐가 사람들의 손을 거쳐 활발하게 순환함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돈의 속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돈의 순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화폐, 즉 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의 매개수단과 가치의 저장 및 측정 수단이 되는 것이다. 돈이 오늘날 어떻게 유통되고 있으며 돈의 흐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난 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돈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순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돈은 정부 기관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여 일반은행을 통해 가계와 기업으로 유통된다. 이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량만큼 돈이 생산 주체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 공공기관인 정부를 오가며 순환한다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돈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 이것은 통화 발행권이 없는 일반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과정에서 새로운 통화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지급준 비율이 10%일 경우 예치된 금액을 포함해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창조할 수 있는데 지급준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통화를 창조할 수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돈이 순환하는 경제에서 대출을 권하는 사회가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이 은행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중의 돈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래로 통화량은 경제 상황에 따른 기복은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체감하는 시중의 물가가 50년 전에 비해 수십 배 올랐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1970년에 1000달러로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다면 2024년 11월에는 금 0.38온스밖에 살 수 없는데 이것은 돈의 가치가 약 74배 떨어졌다는 의미다. 흔히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물건값이 올랐다는 뜻인데 반대로 이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통화량이 증가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시장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면 실물 자산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사람들의 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이자율, 즉 기준금리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은행의 대출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해서 경기가 상승한다. 반면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줄어들어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경기가 하락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오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늘릴 수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처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나 증권, 회사채 등의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를 시행했던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경제사를 살펴보면 통화량 부족으로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을 들 수 있다. 1914년 유럽에서 일어난 1차 세계대전 후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은행에서 1921년부터 1928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통화팽창 정책을 썼다. 이로써 시중에 넘쳐난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리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거품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통화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재촉받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자 주가 대폭락과 함께 신용경색이 왔다. 이때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는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는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럼에도 연준은 1933년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실시해 실물 경제의 혈액인 통화량을 3분의 1로 감소시켜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로써 미국은 3년간의 디플레이션 후에도 8년간의 장기 침체를 겪어야만 했다. 디플레이션이 기술의 진보와 경쟁적인 시장 구조, 물류 비용의 감소와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할 때는 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플레이션은 기술 혁신이 아닌 소비와 투자 및 고용 감소 등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서 심각한 경제 위기와 함께 장기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른 결과다. 이처럼 화폐는 경제가 순환하는 데 있어서 인체의 혈액과도 같은 것이기에 돈의 흐름이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생산과 투자, 저축과 소비 등이 활발해짐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순환지리에 의한 돈의 사용. 돈은 경제가 순환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상제님께서는 순환지리로 생겨난 돈을 억지로 구하여 쓸 것은 못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자기 행복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삶을 누리길 희망한다. 이러한 욕망이 저금리 정책과 맞물리면 누군가에게는 투자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빚에 허덕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황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집값이 오르자 많은 사람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100% 수준의 대출을 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들은 부실 위험이 컸던 이 상품의 기초에 파생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그 위험을 분산시켰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와 함께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의 집을 차압당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야만 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억지로 구하여 쓰다가 결국 파국을 맞게 된 셈이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순환지리에 부합하는 돈의 사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늘렸으며 재정 지출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뉴딜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예산과 조세 및 통화 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을 조정하고 가계 소득 증대를 꾀한 것이었다. 이런 기조의 경제 정책이 1970년대 초까지 계속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전례 없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맞게 된다. 이처럼 순환지리에 의한 돈의 사용은 부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 종단의 성금 운용 방식에서도 순환지리에 의한 돈의 사용이 잘 드러난다. 대순진리회에서 성금이란 월 1회 자신의 성의에 의해서 자진해서 내는 믿음의 표시이다. 반면 도인들이 정성으로 모신 성금은 30%만 종단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사회로 환원되어 성금의 덕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 미치고 있다. 즉, 종단의 성금은 3대 중요 사업인 구호자선 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통해 국리민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성금은 천지공정의 공적 자금으로서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로 퍼져나가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상제님의 덕화가 온누리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돈은 순환지리에 맞게 쓰일 때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며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의 진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대출해서 억지로 구하여 썼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허물을 짓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도전님께서 과보는 천기자동의 진리라고 하시며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것인데 억지로 구하려는 데서 과보가 생기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재리에 눈이 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상제님의 유지를 받들어 구제창생의 대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도인들이 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도인들이 방면 사업을 하며 월성을 모시고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 돈이 너무 많아도 수도에 방해가 되고 너무 없어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도전님께서 덕은 돌을 닦는 근본이며 재물은 말단이라 하는데 근본의 덕을 외면하고 말단의 재물에 마음을 쏟으면 시비와 쟁탈만이 조장될 뿐이다. 라고 하셨으니 도인들은 말단인 재물보다 수도의 근본인 덕을 닦는 데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시비와 쟁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인들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욕심에 사로잡혀 수도의 근본인 덕을 닦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일상 자신을 반성해야 하며 순환지리에 부합하는 돈의 사용을 통해 그것이 수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돈과 순환지리.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